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신디케이션부를 맡고 있는 김민수 입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를 내주신 아이비토마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도 참 쌀쌀하고 그래서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예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항상 12시쯤 되면은 밥 먹을 생각에 좀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고 있었는데요.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가 준비한 것 많이 준비했으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금리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과거 2013년도 4월 달에 금리 올랐던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팬드럼이라는 거였는데 미국의 버냉키 의장이 갑자기 테이퍼링을 빨리 좀 진행한다고 해서 금리가 2013년도 4월 달 기준으로 2.44%에서 6월 달 기준 3.12%까지 70bp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올해 금리는 국고채 3년 금리가 0.92%에서 지금 현재 1.9% 넘어갈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또한 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난 3월부터 서서히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지난 8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금리 상승폭은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점차적으로 크레딧의 높고 낮음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 그러면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내 금리는 한 3번 정도의 금리 상승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 그리고 2018년 그리고 현재인데요. 이번 금리 상승기는 앞서 언급했었던 13년도 테이퍼 텐드럼의 기억을 리마인드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정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벗겠습니다. 또한 8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조정 이후에 채권 시장, 특히 크레딧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의 채권 시장, 그리고 기준금리 동향, 그리고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유동성 축소기의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제가 KB증권에서 근무하는 신디케이션부는 회사채, ABS 그리고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발행하고 세일즈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 자료는 과거 제가 대기업 RM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모아서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전망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금리는 우상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기준금리는 1.5% 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최악으로 가고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거는 좀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현재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기업들은 현재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이미 선발행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그 유동성은 좀 증가폭이 둔화됐을 뿐이지 현재 크게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두 분 패널들이 매크로 관점 그리고 기업의 자금 조달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과 상당폭 겹치기는 하지만 저는 시장의 입장에서 좀 더 접근해가지고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컨텐츠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달 환경 변화입니다. 시장 주요 지표 및 크레딧 스프레드 움직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맨 마지막 차트인 금리 인상계 채권 금리 움직임은 그런 중요성을 좀 말씀을 좀 더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금 조달의 다양성입니다. 자금 조달의 특징 그리고 자금 조달의 다양한 툴들을 가지고 언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가들의 동향인데요.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시장의 유동성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밑에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형 펀드 MF 설정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형 펀드는 2021년 9월 563조 원을 기록할 정도로 2012년도 비해서는 큰 폭으로 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MMF 또한 채권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2021년 9월 14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7월 달에는 17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그 유동성은 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현재 시장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레딧 스프레드는
맨 아래 세 번째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물론 이제 그 고등급의 채권과 그리고 저신용의 채권들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채권형 펀드의 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달 환경의 변화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0.5%에서 0.75% 인상한 이후에 어디까지 갈 거라고는 예측을 하긴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는 한 두세 번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 아래 세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가계, 정부의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는 마무리하고 8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기준금리 인상을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사이클은 상승으로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개의 그래프는 그 공모 사채 발행 총량 대비해 가지고 만기 대비해서 발행 총량을 뺀 금액을 순발행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순발행 물량 증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중 분쟁으로 굉장히 저금리 환경이 조성이 됐고 이러한 저금리 환경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선발행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선발행 규모가 3조 그리고 2018년도 순발행 규모가 12조였습니다. 19년도에 24조로 뛰었고 20년도에는 28조로 뛰었습니다. 현재 21년 현재를 보면 9월 달까지의 수치인데요. 전체 발행 금액은 72조이고 그중 순발행 금액이 26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분기에 채권 시장이 좀 주춤하긴 하겠지만 이러한 순발행 규모는 내년 22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옆에 그래프는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게 포인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노란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공모 회사채 응찰 배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1년도에 자금 유입 강도가 높아지면서 점차적으로 공모 회사채의 응찰 배수는 높아지는 것을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낙찰 스프레드는 2020년도는 전반적으로 민평금리 대비해서 다 오버 스프레드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만 21년 들어오면서 그 스프레드는 언더 스프레드로 낙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2019년도, 18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좀 부족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금리 인상기의 크레딧 스프레드 변화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이전부터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크레딧 스프레드는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박스 쳐져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국고 신용 금리는 기준금리 대비해 가지고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스프레드는 보다 사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키포인트인데요. 기준금리 첫 인상 시점 또는 첫 인상과 두 번째 인상 시점에 채권 금리를 고점을 형성하는 것을 과거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사이에 그 첫 번째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의 10년물 금리 추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 그래프에서도 그러한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불안한 것은 지금 시점이 4분기에 접어들었고 4분기에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 상당폭 줄어 있고 그리고 시장 채권 플레이어들의 플레이가 다소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거기에 미국 국채 그리고 경기 등을 포함해서 지금 금리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예측하기는 되게 힘들겠지만 대략 11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상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시점보다는 조금 더 빨리 금리 그 상단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장 플레이어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추가 금리가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크레딧 스프레드는 되게 확대가 되고 있지만 그 강도 확대폭이나 그 기간은 되게 짧았다라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자금 조달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의 다양성은 이러한 CP 등 이러한 다양성이 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에 ESG나 은행 차익 같은 자금 조달 툴도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리의 다양성을 말씀드리기 전, 그 조달의 다양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기업들은 금리 인상기 그리고 경기가 불안하고 불확실할 때 선발행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그래프상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래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삭제를 하고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유는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대한민국의 GDP가 1조 달러였습니다. 현재 2020년도에 대한민국의 GDP는 약 한 1.5조 달러고요. 현재 GDP 예상되는 연말 날짜로 GDP는 1.7조 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국가의 전체 부가 올라갔고 전체 부채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본격적으로 유동성 확장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그래프를 보면은 파란색 그래프를 표시를 해놓은 거는 원래는 연별로 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월별로 표시를 한 이유는 계절성 요인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채권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은 그 연초에 운영자금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전에 포인터가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건 답답합니다. 금리 인상 전에 그 선발행 규모 그리고 운영자금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그 코로나 팬데믹이 발현되기 직전에 19년도 말부터 지속적으로 선발행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나 지금 4분기이기 때문에 약간 주춤한 편이지만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선발행 규모가 확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뭐 미래 조달을 앞으로 당겨서 뭐 금리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기업들의 의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거 인상계 자금 조달의 특징인데요. 전반적으로 CP 발행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뭐 이게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어서 잘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2015년도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 시기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CP 발행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019년도 이전에 18년도 그래프를 보면 그 이전에도 쭉 삐져나온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CP 발행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 초반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현되기 바로 직전인데요. 그때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단기 자금을 미리 확보해 놓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고요. 2021년도 상반기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그래프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CP 발행물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CP는 채권보다는 비교적 발행이 쉽고요. 만기가 짧다는 점이 발행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MLF 추이를 같이 그려놨는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MLF의 그 잔고 추이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금리 인상 이후에 빠졌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회복된 상태로 그 잔고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CP의 최대 매수처이기 때문에 이 같이 그래프를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를 그 왼쪽 상단 박스에 넣어놨는데요. 대차대조표 왼쪽 부분에 자산 부분입니다. 뭐 보통 ABS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보유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하고 주기적으로 현금일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자산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이런 부분들은 ABS, 리츠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변에 보면은 에쿼티 그리고 자본성 증권 그리고 부채입니다. 에쿼티 사이드에서는 유상증자나 IPO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금 조달 툴은 상환조선 우선주와 신용자본주권입니다. 상환조선 우선주는 상환 조건에 따라서 100% 자본으로 인정이 되면서 무이결표로 발행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가끔 발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런 부분은 자본이 인정된다는 큰 특징들 때문에 가장 최근에는 뭐 키움증권 등이 좀 발행된 케이스를 좀 볼 수 있고요. 신손자본주권들은 주로 은행들이 자본 확충의 툴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금리가 좀 높아져 가고 유동성이 조금 떨어져 가는 시점에서는 신종자본증권도 자본 조달을 한 툴로 매력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치를 보면은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를 떨어뜨리는 효과들도 분명히 있지만 자금 조달의 한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기는 유동성 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편에 있습니다. 밑에는 데사이트입니다. 뭐 밑에 언급했지만 뭐 단기 사채 그리고 채권 발행, 은행 차입 그리고 매입 채무의 리밸런스 선식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은행 차입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10년도에 기업들의 은행 차입이 급격히 는 것을 뭐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채권 금리와 은행 금리의 차이를 비교해서 뭐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채권 발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의 트렌드는 ESG 채권 발행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ESG 채권들은 분명히 발행 규모도 늘고 있고 투자기관들의 펀드 설정액도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발행하는 특징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차입입니다. 은행 차입 규모는 앞에 밑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은행의 자금 조달이 굉장히 좀 늘었습니다. 이는 그 채권 금리가 은행의 대출 금리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대출 금리는 뭐 보통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 기준금리 인상기, 인하기 기조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금리의 경우는 대부분 금리 인상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상 구간 사이에서 고점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현재까지는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은행의 대출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채권 금리가 정상화를 찾아오는 과정을 좀 비교해 보면은 그때 내년 2022년 2분기 이후에는 뭐 채권 조달도 분명히 메리트 있다. 물론 채권이라는 게 늘 떨어지지만은 늘 그 위험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캐리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신용과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걸 찾아왔을 때는 채권도 그저 매력적이라는 측면에서는 투자관들의 유인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1년도 이후에 그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그 은행 차익금 금리와 그리고 회사채 금리를 AA 마이너스 금리인데 비교를 해놨는데 그게 조금씩 그 폭이 좀 좁혀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ESG 채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밑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ESG가 저희가 언급되기 시작한 때가 2016년, 17년입니다. 그 이후에 18년도에 그 ESG 채권을 처음 발행하기 시작을 했고요. 1.3조였던 규모가 2021년 현재까지 9월까지 기준입니다. 43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발행기관의 니즈도 분명히 있지만 뭐 투자기관들의 ESG 펀드 설정액 자체가 상당폭 늘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 및 그 중앙회의조차도 ESG 채권에 대한 의지들, ESG에 대한 투자의 의지들을 좀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증거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뭐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ESG 자산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ESG를 투자 결정 시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돼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 오른쪽 그래프는 ESG 채권 발행 대비해서 일반 스트레이트 본드 발행했을 때 낙찰 스프레드를 표시한 금리인데요. 전 트렌치를 아울러서 ESG 채권의 낙찰 스프레드가 스트레이트 본드 낙찰 스프레드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로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ESG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과거 2018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도 ESG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게 녹색이든 사회적 채권이든 지속가능 채권이든 간에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과거에는 그 회계법인들이 주로 ESG 인증기관을 자처했었는데 지금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ESG 채권에 대한 그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의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ESG 채권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뭘로 발행을 합니까? 그런 자문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보아서는 스트레이트 본드가 조금 주춤할 때 ESG 채권의 발행은 좀 더 그 검토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뒤에는 ESG 채권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SG 채권을 발행 시에는 투자자 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의 흥행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ESG 채권의 발행 시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 인증기관에 지불하는 높은 비용 그리고 정보 공개 수준의 강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ESG 채권 발행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추세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ABS와 관련된 건데요. 이것들은 항상 유동성이 좀 떨어졌을 때나
그리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힘들었을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화해서 발행하는 것이 ABS고요. 그리고 매입 채무를 단순하게 리밸런싱하는 것을 그 부채 사이드에서는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입금으로 분류되니까 미지급금으로 계산이 돼서 기업의 대체대조표상에는 유리한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츠인데요. 그 밑에 도표에서 보면은 그 2010년도 한 50조 규모에서 2021년도 거의 한 300억 규모 정도로 리츠 시장이 커졌습니다. 이는 롯데리츠가 공모 흥행 이후에 뭐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또한 세제 혜택들이 좀 주어지는 것들이 22년까지 과세가 2년이 되고 그리고 리츠 주식의 처분까지 과세도 2년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그러한 뭐 유효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팔고 싶은데 지금 당장에 팔기 되게 힘든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 뭐 뉴스화됐지만 이마트도 이미 작년에 2019년도에 리츠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랜드도 리츠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셨었고 심지어는 국내 시장에서는 해외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도 리츠를 상장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 신종자본증권이나 RCPS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밑에 유상증자폭은 물론 이제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지금 정체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기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유상증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대형 IPO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뭐 2021년도 상반기와 관련된 것만 보시고 계신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신종자본증권 발행 추이인데요. 대부분은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발행을 했을 시를 보면은 2018년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2019년도 금리가 인하할 때 뭐 신종자본증권의 일반 기업들 발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금리와 그리고 그 주가에 따라 가지고 변동폭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기업들한테 자문을 좀 드리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투자자 동향인데요. 그 투자자들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드렸고요. 현재까지 사실 채권 시장에서 현재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자산운용사입니다. 근데 과거의 자산운용사와는 차이가 나는 것들은 지금 연기금 및 OCIO들이 자산운용의 아웃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의 펀드 설정이 굉장히 늘어나는 측면을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특히 보험도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의 아웃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사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운용사의 펀드 수익률들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채에 참여하시는 강도들 그리고 참여하시는 금리 수준은 굉장히 좀 떨어져가는 추세에 좀 있고요. 이럴 때 역할을 하는 것이 연기금 및 보험사들입니다. 그리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규제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나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물론 이제 공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은 회사채에 투입이 되는 경우를 과거에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 동향 연기금인데요. 연기금은 아시다시피 만기 보유 계정이 높아서 인상기의 크레딧물 투자가 굉장히 증가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 그리고 2011년도에 뭐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였었고요.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서 그 비중이 변동이 되긴 하지만 뭐 글로벌 위기와 같은 경우에 침체기에 갑자기 나타나서 채권 투자 비중이 증가되는 경우도 뭐 가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직접 투자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자산운용사에 대한 아웃소싱 비중을 높여서 뭐 오히려 자산운용사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14년 이후에 연기금의 순매수가 감소에서 불구하고 투신의 순매수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을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용사인데요. 운용사는 철저하게 펀드의 평가 손익 측면입니다. 인상기에는 순차가 감소를 하고 인하기에는 증가를 합니다. 뭐 전체 설정이 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연기금과 OCIO의 자산 배분 전략에 좌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자산 배분 전략은 보통 이제 거시경제 형태에 따라가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크레딧 스프레드 레벨이 기준이 되고, 뭐 매크로가 좀 불확실할 때는 싱글 A 등급의, 그러니까 저신용 등급의 수요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이외에 금리 인상이 완만해지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상 기죠. 그 장기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 고금리 수요에 대한 증가로 싱글 A급 이하의 그 크레딧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2019년도에 싱글 A 등급의 그 사채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었고, 그리고 2020년도 말, 그리고 2021년도 초에도 그 숫자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험입니다. 보험 상품들은 그 금리 인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금리 연동 상품의 약정 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워서 채권 매도로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자산 듀레이션이 감소, 그리고 초장기채 매수로 자산 듀레이션이 증가하는 스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금리 인상기에는 반대 상황이 발생하고요. 장기채 매수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이는 캐리 투자 위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수준에서는 초장기 채권 이외에는 보험사들은 좀 투자에 대해서 좀 인색한 편이고요. 특히 저신용 등급의 채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음은 은행입니다. 은행 수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유심깊게 보고 있는 측면은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 규제가 좀 심화될수록, 그리고 전세담보대출이 감소를 할수록 채권 투자에 대한 니즈는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10년도, 11년도에 또 마찬가지였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추이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예대 마진에 의해서 움직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기에 오히려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각 기관들의 수요 전망인데요. 뭐 간략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뭐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채권 투자 비중을 확대를 합니다. 다만 그 유동성이 지금처럼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4분기에서는 아예 투자를 안 할 정도로 그 등락폭이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다만 중앙회는 현재까지 국내 채권 시장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제는 똑같은 경우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시에는 공제의 내부 금리 타겟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다면 투자를 하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그 싱글 A 등급 혹은 트리플 B 등급의 채권이 발행이 여유롭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저신용 등급의 주요 수요처인 리테일 채권입니다. 증권사 리테일과 은행 신탁이 있겠는데요. 지금 매칭하는 경우에도 그 개인들이 주식에 투자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올해 굉장히 힘들게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개인들이 각종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단기 사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테일의 수요를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리테일 상품이라는 것은 그 증권사 리테일이 그 상품부 PI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기존에 담아놨던 채권들이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금리 메리트가 없는 상품에 대한 크레딧 투자에 관심은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P 및 고유북은 항상 그 때에 따라서 자금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는 점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힘든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다만 그 유동성은 지금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대기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왔을 때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시점에는 그런 대기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채권이 그 되게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채권 수요는 있어 와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내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다른 자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만나 뵙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